철학 질문인데 이 사람 저 사람 갖다 쓰는 거 아니고 어차피 중심이 되는 견해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음. 크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통 형이상학 요 견해에서 한 명이고 제3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출 문제는 있죠. 기출 문제 너네 뭐 풀어봤을 테니까 뒤쪽에 이제 다른 제3자가 박스 보기 안에 넣어주고 이제 뭐 비교하는 거 요런 거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우리 항상 모의고사 볼 때랑 똑같잖아. 어차피 니체를 기준으로 먼저 보는 거잖아. 맞죠? 그런 거기 때문에 본문에선 어쨌든 요 둘만 좀 신경 쓰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잡아놓고 본문 들어갑시다. 자, 소크라테스 이후에 전통형 이상학에서는 됐습니까?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했다. 됐습니까? 그리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끊어주세요. 여기서 끊어주세요. 너네 잘못 읽을까 봐 지금 얘기하는 거야. 현실 너가 그러니까 현실을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불완전하다, 거짓되다라고 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리고 현실 너머에 있는 괜찮죠? 현실 너머에 있는 그 참된 하다가 있고 모의고사나 수능지문에서 너네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문장 한두 곳은 넣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왔네요. 그들은 삶의 목적이 아직까지 계속 얘네들 얘기가 전통이 상이잖아.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후월적 가치의 추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후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걸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같은 맥락에 있는 애들끼리 전부 다 참된 세계까지 내보를 친다면은 전통형 이상학은 그렇죠? 현실 말고 그렇죠? 참된 세계에 있는 후월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그래서 근데 이유가 문제였다. 삶의 외부에 있다. 삶의 외부에 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세계라 그랬잖아. 아까 우리 넘어왔던 현실 너머의 세계. 삶의 외부에 있는 괜찮습니까? 이게 같은 얘기가 되는 거라고. 현실 세계에는 초월적 가치가 없어요. 네모인 인간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어색한 세계이기 때문에 초월적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공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넘어서 현대 세계라고 일컫는 삶의 외부에서 초월적 가치를 찾는다. 이게 이 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까기 시작했다. 뭐 되죠? 부채는 그냥 바꿨으니까 아예 필수함수 같구나. 자, 부채에 따르면 삶을 둘러싼 가치들의 근원이에요.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의 근원이다.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여기서 와 달리가 생겨서 형 이상학자들 있잖아. 완품 형상자. 얘네들은 삶의 외부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니체는 삶 그 자체가 가치다. 그리고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그것이 삶을 더 나가게 만들어주는가에 평가된다. 키가 있지만 이상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삶을 더 강하게 만들죠. 안필 이덕적 절대적 가치를 삶의 본질적으로 발표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부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라고 그러죠. 부덕적 선. 내문에 따르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네모들은 인간이라면 현실의 삶에 막 집착하고 이럴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참된 세계에 있는 도덕적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그게 올바른 삶이다. 라고 획일적인 생각을 했던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억압체가 약간 하는 거거든요. 네모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욕망 그리고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인정하고 동그라미네요. 현실적인 삶을 하는 그 자체가 가치. 그렇죠. 스페랑 네모와 동그라미 그 속에서 선생님한테 부가치야 현실적 욕구를 현실적 삶이 지원해도 현실적인 삶 자체를 소비한 건 그분의 살았을 때 네모에 따르면 동그라미 기본적인 내용이 삶의 어떻게 이게 대해서 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문제에서 하는 사람들 그 집착하는 거 현실적으로 욕망을 따르고 욕망을 후월적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제
와 달리 입체와 선의학적인 둘다 어디서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똑같아야 모두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삶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전통형 이상하게 도덕적 가치를 쫓으며 제대로 살아가는 데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즉 신의 필요한 니체가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의 의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속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그런 용어만 해야 한다. 모든 욕망을 나쁘게 봤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을 자신의 내가 신청하고 말이라고 자, 하나의 힘의 의지가 다른 힘의 의지를 즐겨서 또 다른 힘의 의지가 스스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체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이거는 승리의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승리의 자신을 극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더 나은 이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때에 따르면 삶을 인정하고 상중시키게 하는 강자라는 말이에요. 는 사람들 괜찮습니까? 힘의 의지를 지닌 사람들 이게 강자인 거라고 니체에게 있어서. 자, 이 사람들은 뭐? 삶에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의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을 하기도 하는데, 오케이, 경합 얘기가 나오네요.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고. 됐죠? 힘의 의지를 지닌 개개인이 경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악원이라고 부르는 경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네요. 경쟁. 자,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으려 하는 것으로 됐죠? 자,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악원의 목적입니다. 이거. 악원의 목적이라고. 자신이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시키기 위한 것.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쟁, 승리, 이기기 위한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좋습니까? 뒤에 바로 나오죠? 그렇기에 악원의 궁극적 목적은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확실하게 X. 그렇죠?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의 성장에 있다. 이게 목적이라고. 괜찮습니까?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괜찮습니까? 자,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선의의 파트너. 내가 경쟁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악원의 목적은 걔를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목적인 거지. 내가 성장하는 거, 나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게 목적인 거지. 쟤를 넘는다가 목적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됐죠? 자, 뒤에 넘어가서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는 뜻이며 이때의 고통은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자, 물론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위계는 존재한다고 얘기하네요. 위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더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 있겠지.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 계급 질서가 아니다. X. 계급 질서가 아니라 뭐라고? 승패는 존재하지만 승패는 있어요.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좀 더 성장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서로 인정함으로 됐죠? 악원의 상태에 있는 두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악원의 상태에 있는 두 사람은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했다. 쟤도 나도. 괜찮습니까? 쟤를 이겼다. 내가 이겼다. 졌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자,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겼다, 졌다의 결과가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명히 뭐 제가 이겼고 내가 졌을 수 있지. 하지만 쟤는 제대로 나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고, 나도 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내 성장과 발전을 추구했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강자와 약자 간의, 상대적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됐죠? 상호 존중의 형태. 즉, 니체의 악어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거, 타자를 존중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힘의 의지 관련해서 강자인 사람은 졌다고 실망하지 않겠죠? 괜찮습니까? 이 결과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졌더라도, 그러니까 패배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했다라면, 그죠? 내가 발전할 수 있었다라면 충분히 다음 힘의 의지를 추구하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는 것은 삶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뭐 계속 얘기했던 거네요.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였던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 문단은 뭐 니체의 철학의 의의네요. 그렇죠? 마지막은 뭐 의의니까 가볍게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네. 그럼 크게 봤을 때 이거네요. 지금 전통적 형이상학자들과 니체의 철학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차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니체가 이야기했던 힘의 의지. 괜찮습니까? 이 두 가지 맥락으로 좀 본문 정리해 두시면 어려울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철학이라고 얘는 쫄아서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내용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오케이. 본문 여기까지 체크해 두고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한 번씩 해결해 보고 같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나머지 선택지, 정답인 것만 찾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선택지의 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거 꼭 밝혀주세요. 1번부터 봅시다. 니체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삭과 관련하여 제시하였느냐. 야, 이게 등장 배경이라고 하는 게 꼭 그때 당시의 사회의 모습 이런 거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니체의 철학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통 형이상학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었냐. 이게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 중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니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맞아요.
날릴게요. 됐죠? 자, 2번. 니체의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느냐? 공통점 얘기는 없죠? 겉으로 드러난. 됐죠? 겉으로 드러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맞아요. 됐습니까? 차이점 위주로만 얘기한 거죠? 차이점은 있어요. 자,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 이런 거 없죠? 아니요, 맞고요. 괜찮습니까? 4번,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느냐? 자, 핵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힘의 의지, 뭐, 악원,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근데 사례가 없죠? 얘가 틀렸네요. 아니요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정답 4번이네요. 됐지? 니체의 철학이 지닌 의의를 밝히며 마무리하였네. 이건 뭐 쉽네요. 5번은. 그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이 맞고 틀리고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용 일치. 2번. 자,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니체는 봐야 되는 영역이 벌써 지정이 되죠. 1, 2번은 형이상학 얘기. 3, 4, 5는 니체 얘기. 됐습니까? 자, 현실 세계와 별개로 참된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됐죠? 자, 별개로라고 하는 말로 얘는 설명을 해놨네요. 치사하게. 너머에 있는 이라고 본문엔 얘기했죠? 됐죠?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별개로 있는. 맞지? 1번 넘어갈게요. 2번.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하였다. 오, 이거 선택지 구성 되게 좋다. 괜찮습니까?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걸 추구했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를 발견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문장 2개짜리예요. 본문에선. 괜찮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로 지금 합쳐놨죠? 괜찮네, 이런 건. 됐죠? 어쨌든 맞는 말. 한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의 욕구를 충족하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얘는 잘못된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네요.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 틀렸죠? 니체는 현실적 욕구라고 하는 거 긍정했습니다. 두 번째, 삶을 개선하는 것도 니체의 견해가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삶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삶을 개선하는 거, 현실적 욕구가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둘 다 전통 형이상학.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이 두 마리 다 네모 얘기라고. 이거 본문에 우리 얘기했던. 그렇습니까? 만약에 풀이하는 과정 중에서 이 중에 하나만 찾았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2개 다 찾아야 돼요, 지금은. 그렇죠? 실제로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하나라도 찾아서 그냥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너네가 다 찾아야 됩니다. 2가지 다. 됐죠? 자, 4번. 사람들이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말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뭐라고 얘기했냐고. 이게 힘의 의지죠? 그죠?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삶을 긍정하는 태도. 뭐 이건 뭐 넘어가도 되겠네. 5번. 됐죠? 내려가겠습니다. 3번. 니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파악하랍니다. 기억이 뭐였을까?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 개별적 삶을 재단하려고 하였다. 누가? 전통 형이상학이. 괜찮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약간 교묘한 게 뭐냐면 너네가 지금 본문에서 기억을만 읽었다고 친다면 그죠? 거기에 주어가 빠져 있어요. 기억에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이제 그죠? 전통 형이상학의 견해를 비판한다가 되는 거잖아. 기억. 그 내용이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기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의 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쵸? 밑줄 쳐놓은
출제자가 기억에다가 밑줄 친 의도는 니체가 전통 형이상학이 중점으로 두었던 삶의 가치를 비판했다. 이게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선택지에서 그 내용 찾는 겁니다. 됐죠? 자, 개별적 삶을 바탕으로 절대적 가치가 지닌 유용성을 판단하였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일단 니체는. 괜찮습니까? 절대적 가치 이거는 형이상학자들이 얘기했던 얘기죠. 자, 개별적 삶에 절대적 가치를 실현하여 삶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혀내었다. 절대적 가치 실현 이런 얘기도 틀렸고요. 삶이 무의미하다 이런 말도 니체랑은 맞지 않고요. 됐습니까? 자, 3번.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현실적 욕구들을 바탕으로 개별적 삶을 규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자, 현실적 욕구를 바탕으로라고 하면 틀렸죠? 왜? 기억은 현실적 욕구를 배제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에서의 기억은 무슨 얘기야? 절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삶만을 추구하였다가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거. 4번,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그쵸? 여기까지가, 그래, 우리 본문에 표시했던 거랑 똑같은 걸로 가자.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됐지? 네모. 네모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괜찮습니까? 이게 니체가 이야기했던 전통형 이상학의 한계점이었죠?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 5번.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됐습니까? 음,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하는 삶을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응? 잠깐만. 5번도 조금 걸리는데? 여기까지. 됐죠?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인간의 삶 외부에 있는. 괜찮습니까? 기억을 보는 거? 이거는 여길 봐야겠다.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부분을 좀 건드려야겠다. 괜찮습니까? 이건 기억에 밑줄 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 보면은, 잘 보세요. 본문에. 그러니까 5번도 문장 자체가 틀린 것 같진 않거든요. 니체가 이야기한 견해랑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기억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보시면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됐죠? 여기에 따라서 개인의 개별적인 삶을 재단했다는 얘기는 평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괜찮습니까? 평가하고 거기 틀에 맞췄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중에 니체는 형이상학을 비판한 거잖아. 괜찮습니까? 근데 삶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삶 자체를 평가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됐나요? 그 삶 자체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중심에 두지 않았다 쪽으로 우리는 조금 접근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문장이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긴 하다. 음, 답 5번이라고?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이거 잠시만요.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
아, 기억이랑 연결해 본다면 5번이 더 가깝긴 하겠다. 아, 미안합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수정합시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맞겠다. 그러니까 4번도 문장 자체가 니체의 견해랑 완전 어긋나 있는 건 아닌데, 기억을 판단했을 때는 5번이 더 가까운 것 같긴 하다.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힘의 의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기억의 의미에만 조금 전제를 깔았을 때는 5번 쪽이 더 가깝긴 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대신에 요것만 좀 봅시다. 절대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게 도덕적 삶이죠? 도덕적 선. 됐습니까? 전통 형이상학에서 도덕적 선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맞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지점을 니체가 비판했던 것도 맞습니다. 괜찮죠? 근데 기억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까지 고려를 한다면 개별적 삶의 재단.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맞겠다. 음. 요 얘기. 그죠? 오케이. 3번은 5번으로 체크하고 가는 게 맞겠다. 넘어가도 되겠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윗글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윗글 A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괜찮죠? 자, 니체는 A를 창조적인 삶을 이끄는 힘으로 보았다. 니체는 A를 더 강해지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보았다.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보았다. 아, 3번 틀렸죠? 일단.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괜찮죠? A를 최소한으로 가짐으로써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아니죠? 5번 날라가네요. 괜찮습니까? 일단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두 개 선택지 날아가네요. 맞죠?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 안 읽을 수는 없네요. 쇼펜하우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맹목적인 욕망이다. 그렇죠? 그리고 쭉 넘어갈게요. 고통을 발생시킨다. 의지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진다. 그래서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한 줄 한 줄 막 다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일단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네. 괜찮습니까? 없애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힘 틀렸네요. 더 행복하게 만드는 외적 동기 아니네요. 괜찮습니까? 남아있는 거 4번밖에 없겠네요.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은 삶. 받아들이는 것이 나은 삶. 포기하는 것이 나은 삶. 이렇게 가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변형된 형태로 너네한테 던지기 참 좋은 유형이긴 하다. 이 쇼펜하우어 말고 다른 인간 얘기 집어넣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넘어갈게요. 5번. 5번도 별표. 사례죠.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이 올림픽. 그때 을이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을이 뒤에 출전하는 갑을 위해 관중에게 자제를 요청하였다. 둘은 결국 경쟁 관계인 거죠. 됐죠? 대신에 결국 경기는 을은 1위, 갑은 2위로 종료되었다. 각각 서로에게 박수를 보냈으며 관중들에게 합리하였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1번. 늘 1, 2위를 다투는 갑과 을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 선의의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군. 이 선의의 파트너라는 말도 본문에 있었죠? 말 바꿔볼까? 무슨 관계 둘은? 아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자, 2번.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의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이 된 거. 아,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쟁의 장 안에서 둘의 의지가 경쟁을 이루게 되죠. 뭐 이건 어려운 거 없네요. 넘어갈게요. 3번. 신기록을 세운 뒤에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야, 이거 지금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선택지만 보면서 냅다 그냥 맞는 말이네 이래버리는 경우 진짜 많아요. 내가 이걸 주의하라고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방금 전에 4번도 내가 지금 그래서 낚였던 거 아니야. 괜찮죠? 어.
방금 전에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순간적으로 선택지만 보고 본문의 내용을 고려 안 하고 됐죠. 그래서 나란히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화면으로 설명할 때 그런 실수가 생기는 게 본문을 안 보면서 지금 너네한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네 똑같아요. 괜찮습니까? 지금 얘도 똑같아요. 3번도 선택지 자체만 놓고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둘이 경쟁 관계, 그렇죠? 공정한 상태에서 야유가 없는 상태 있잖아. 공정한 상태에서 과연 갑은 내 실력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그럴듯하잖아. 본문을 감안하셔야죠.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악원 상태는 이게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갑과 을의 악원 상태는 뭐가 중요한 거야? 자신의 힘의 크기잖아. 그렇죠?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상승, 성장 이게 목적이잖아.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 그냥 틀렸다만 체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왜 틀렸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음. 그 부분이 놓치면 어차피 이 선택지는 바꿔요. 이 선택지는 어차피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맞았던 거를 틀린 선택지로 만들거나 틀렸던 거를 맞는 선택지로 바꾸는 건 쉬워요. 됐습니까? 자, 뒤에 갈게요. 4번. 경기 종료 후에 갑에게 은메달,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진 것은 위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가 반영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 괜찮습니까? 힘의 차이에 따른 위계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의 승패는 있어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그 승패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각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상호 존중. 아, 이거 강조했던 거죠? 괜찮습니까? 상호 존중의 형태로 힘의 위계가 드러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여기서 조금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또 너네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지금 잘 들으세요. 뭐가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예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명이 경쟁이었잖아. 악원 상태였잖아. 하지만 누군가는 승리를 하고 누군가는 패배한다. 그죠? 라고 하는 승패의 개념은 존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위계라고 하는 말은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위계라고 하는 게 상호 존중의 형태로 존재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랑 다른 거지. 위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라는 말과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너네가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위계가 아니다. 와,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둘을 같은 걸로 착각한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넘어갈게요. 이게 끝이었구나. 어휘 문제가 없지.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죠?